자, 그리고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승낙 또는 수락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내용하고 승낙의 내용은 완전하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가 거울이 미러죠. 미러 이미지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경상의 원칙, 거울, 경대 이런 거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죠. 그래서 경상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내용하고 승낙의 내용 같다. 그래서 미러 이미지 룰이라고 불러요.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아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 입장이랬죠. 승낙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예요. 그런데 승낙에 대해서는 몇 개의 국가가 특정한 통신수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발신주의로 인정을 해놓은, 법리적으로 인정을 해놓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든 승낙이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이 네 나라에서는 모든 통신수단은 아닙니다. 우편하고 전보에 대해서만 발신주의를 인정해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메일의 경우에는 다 뭡니까? 도달주의 입장이에요. 도달주의 입장.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뭐겠어요? 그건 다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요 네 나라만 좀 독특한데 요 네 나라도 요 승낙에 청약에 해당 안 되죠. 청약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를 했어요. 승낙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인데 요 네 나라만 요 우편하고 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발신주의 입장이다. 당연히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묻겠죠.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위에 의한 승낙이라는 내용 나와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은 승낙을 해야 되는데 문서로서 승낙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을 500만 원에 팔겠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 법인 회사 통장에다가 500만 원 쏘았어요.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제가 이거 500만 원에 팔겠다는데 여러분이 일단 500만 원 입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 줘야 되죠. 계약 체결이에요. 계약 체결. 그래서 행동에 의한 승낙. 대부분 보면 이제 행동은 바로 결제입니다. 대금 결제를 이행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행위에 의한 승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 의한 승낙. 대신에 행위에 의한 승낙은 외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내인데 돈 쏘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보냈다라는 통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 승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 승낙. 자,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 자,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지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댔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제가 청약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월 3일날 동의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이거는 승낙이 아니죠. 근데 청약을 낸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승낙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은 당사자 자치, 당사자 합의 원칙이랬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다시 메일을 보내죠. 아, 안타깝습니다. 며칠만 빨리 동의하시죠. 제가 보낸 청약은 5월 31일까지 유효한 거니까 지금 다시 청약서를 낼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거 말라 해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청약자가 승낙자가 동의를 했는데 유효기간 지나더라도 원청약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뭡니까? 두 사람 사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유효기간 지나도 이건 뭐라고요? 효력이 있어요. 이 경우를 지연승낙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청약자가 동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엔나 협약을 배울 때 하게 될 건데 미리 나왔으니까 합시다. 배틀폼, 우리가 서식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서식전쟁. 자, 서식전쟁은 자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나라별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요식이냐 불요식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만이 효력이 있다고 그네 나라 상법에 원칙적으로 정해졌어요. 자,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되지 않는 것은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요식이죠. 구두로 한 내용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가 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라별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 문서로 작성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의 형식성이라든지 계약의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어떻습니까? 관습이나 법리가 차이가 발생해요. 국제거래는 이러한 무역 장벽들을 이러한 관습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거래를 하면 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서로 자기들이 익숙해져 있는 법리나 관습 그것을 원칙으로 믿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계약의 형식성이라든지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다른 법리에 있는 상인들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배틀포럼이라 불러요. 서식전쟁, 서식분쟁이라 부릅니다. 서식전쟁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끼리 상호 합의하고 지켜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서화시키고 계약 내용을 쓰고 당사자가 서로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식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배틀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승낙의 의사통시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청약을 낼 때 우리가 승낙하는 통신수단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청약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려면 우편으로, 팩스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의사표시 수단을 정해서 청약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정해놓은 통신수단 방법으로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지만 승낙을 하실 때는 팩스로 승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팩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청약서를 내는데 승낙하고 관련되어지는 통신수단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청약자가 보내온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팩스로 보냈으면 여러분 팩스로 보내주고,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소멸. 자, 아까 청약의 효력 소멸 상당히 많았죠. 자, 승낙의 효력 소멸 사유. 승낙은 우리가 일단 청약의 경우에는 취소하고 철회해야 되겠죠. 청약은 취소도 되고 철회도 된다 했습니다. 자,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는 가능한데 취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청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승낙을 하죠. 그럼 이제 승낙은 사라져요. 왜? 계약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승낙이 사라지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없는 승낙을 어떻게 취소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승낙의 취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으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계약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의 취소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바로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승낙은 없어지면서 계약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있는 승낙이 없어요. 그래서 승낙은 철회는 가능하지만 취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의 취소입니다. 따라서 승낙은 철회, 그리고 취소라는 표현 대신에 계약의 취소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청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수락, 승낙은 취소할 수 없다. 승낙의 취소가 바로 계약의 취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취소하려면 뭐 당사자 합의해서 계약을 취소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승낙의 취소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수정과 양도,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계약의 존속기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듀레이션. 그래서 보통 계약은 작성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자도 쓰고 그 다음에 종료일자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변경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수단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상호 간에 있어서 그 분쟁하고 관련된 부분을 미리 그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당해 계약하고 관련된 권리나 의무도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양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할 때는 당사자 간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이고, 양도가 안 될 때는 절대로 양도 못한다. 양도와 관련되는 금지사항, 이런 것들을 다 써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권리 불포기라는 게 있어요. 권리 불포기. 자, 계약 조건하고 관련되어서 이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특정한 사항, 조건 자체가 이행 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에 관련된 내용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난웨이버라는 거예요. 난웨이버.
그래서 이 난웨이버와 관련되어진 조항은 자신의 특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미문어는 뭐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당사자가 날인을 하게 되고 날인이 없을 때는 무효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제로 이제 법적 효력과 관련되어서 이제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련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요 그 날임하고 관련되어지는 말미문어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계약뿐만 아니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은 항상 작성일자를 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작성일자 쓰는 날은 제일 위에 쓰든 제일 밑에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명을 하면서 작성일자 써도 되고, 또는 요즘 같은 회사 같은 스탬프를 찍을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다이얼식으로 해서 날짜 맞추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계약은 계약 체결하는 일자, 문서를 작성한 일자, 요거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게. 자, 나머지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 계약서 내용 나오죠. 요것도 지금 단장짜리로 나오는데, 이렇게 단장짜리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금액이 적을 때 별로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품 자체가 뭐예요? 티셔츠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은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요. 당사자가 오랫동안 거래를 한 기업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게 있고, 어태치먼트, 세부적인 또 첨부 서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은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체결되는데, 실제로 한 장짜리로 써야 된다는 건 없다 했습니다. 조선선박 수주 계약서는 몇천 장짜리도 있어요. 플랜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 자체가 책자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적으로 교과서용으로 예를 들어서 한 장짜리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한 장짜리 계약서 그렇게 좋은 계약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지켜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300만 원치 양말 수입하면서 계약서를 쓴다. 굳이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송장이라는 자체, 우리가 계산서 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송장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양당사자 서명을 하게 되면 제목은 송장이라 해서 그게 계산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오퍼시트 청약서라 되어 있는데도 계약과 관련된 조건 들어있고 양당사자 서명한 것도 계약서 될 수 있어요. 계약은 불효식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굳이 세일즈 노트, 세일즈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장짜리 계약서를 많이 쓰지만 일반 소상공인 업체에 많이 써요. 근데 좀 큰 규모 큰 회사 가면은 계약서 한 장짜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계약서 내용들을 계약서 조건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계약 조건들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샘플러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도 대금 결제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irrevocable documentary waiver of credit, 취소 불능 하한 신용장으로 한다 해서 이제 앞으로 신용장 배우게 될 거예요. 대금 결제. 그리고 앞으로 인코텀즈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단가 표시 방법, 우리 인도 규칙 가격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들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으로 거래할 때는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자가 은행에 제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서도 당사자가 합의를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LC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항상 문서를 만들 때는,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할 때는 실제로 요 날짜, 왜냐하면 한쪽이 먼저 서명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음에 서명하겠죠. 물론 둘이 같이 만나서 앉아서 테이블에서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PDF 파일로 전송해서 상대방이 서명 얹어서 다시 PDF 파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정보 하나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엑셀로 서류 보내가지고. 그러면 요쪽에서 서명한 날짜와 요쪽에 서명한 날짜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서명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명한 요 날짜에 보통 계약 체결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서류들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서류를 만들 때는, 그리고 서명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되어서 이 서명이나 작성한 날짜, 이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특히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서명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송장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서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서류를 만들 때는 서명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작성일자 꼭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상관없고. 근데 보통 이제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날인 근처에다가 뭐 합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 날짜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계약서 샘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약하고 승낙과 관련되는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비엔나 협약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조항 내용들, 그 조항 내용들이, 법적인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이 CISG 비엔나 협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앞에서 요 내용이 비엔나 협약의 요 조항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